안희정, 이재명을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는 사실 작게 보면은 반기문 총장의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충청권. 그분들은 이념도 못 돕고 자기 지역 출신 뽑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화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말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이동한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충청권의 그 JP의 못다 이룬 꿈을 누군가가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던 분이 바로 반기문이었던 거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젊은 유망주 안희정에 대한 기대가 이제 옮아가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안희정 지사의 절친 물론 뭐 친구는 아니신 걸로 알지만 선배. 단장님은 생각을 어떠세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혹평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보고 말하면 참 어렵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당 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편인데 안희정 지사나 저나 전에 서로 다른 이유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입장이 달라도 늘 서로 뭐 걱정도 하고 또 최고위원을 같이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달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농담처럼 야 나는 DJ한테 뭐 너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치를 주로 배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조직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은 정말 언제까지 무슨 친노 비노 따지고 참 한가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은 항상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게 하나로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편하게 나누는 그런 사이에. 근데 지금 얘기가 좀 이제 빗나간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해도 또 빗나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만 여쭤보죠. 네. 친소리 한 김에. 네. 두 분 라이벌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라이벌인지. 무슨 라이벌이? 잘생긴 거? 남자 정치인 미모 라이벌. 그러니까 잘생긴 거. 아이 진짜. 근데 요즘에 안희정 지사 미모가 쩔더라고요. 이게 이제 분장도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배우급. 근데 분장 안 하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딱 그게 더 들어가면 멋있어요? 훨씬 멋있죠. 그리고 김민석, 안희정 둘 중에. 김민석이지. 그거 어떻게 김윤호 안희정 지사를 어디 갖다 대요? 지금 김민석 대표님한테. 진짜 힘들다. 정말 힘들다. 자,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안지사 좋아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죠.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처음에 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선 지금 안지사한테 반기문 불출마표가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만 하나 먼저 하면 반기문 불출마한 표가 의외로 문재인 대표한테도 지금 많이 갔다는 실제 네, 이동을 네. 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안지사한테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현재 있어서의 소위 문재인 대세론 이거는 아까 우리 영선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측면이 있는 게 개인으로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기왕이면 그 정권교체 중에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정권교체 다수파 그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반기문 불출마의 한 표의 상당 부분이 글로 간 것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은 꼭 충청권 표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일정한 본인이 최근에 보인 몇 가지 어떤 말, 행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분석은 가능하죠. 보수화. 소위 사람들이 뭐 중도 실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본인은 그거를 별로 해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가령 뭐 사드 문제, 또 뭐 이재용 구속 문제, 대연정 문제 등등.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안 지사가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게 한두 가지의 선택이 아니라 일정한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 몇 가지가. 그래서 저것이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저것이 하여간 본인의 칼날을 규정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표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면 지금 그 야권 후보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시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위협하는 시점까지 가면 그런 류의 것들이 한번 쟁점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하나의 흥미있는 관전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재명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촛불 전국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인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대선 후보 부상이라는 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처럼 재선 서울시장도 사실 중도 탈락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그만큼 혁명적이었던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자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이재명 넣고 안희정 넣고 김부겸 넣어도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얼마 전 여론조사까지도.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미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이제 한쪽 후보로 대통령이 되게끔 밀어주기는 분위기 속에 확 치고 올라왔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표 쏠림 현상이에요. 호불호가 별로 없는 표들이 이 저 사람 밀어주자가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탄핵 전에 사실은 사회 현상으로 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탄핵 전에는 탄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탄핵이 돼야 된 무수한 요구들을 분출시켜내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딱 되고 나서 인용되기까지의 과정, 그다음 인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전의 이 사회적 분위기와 탄핵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노를 표출했다면 분노를 정제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계를 누가 잘할 거냐, 그리고 지금 갈등 과제를 누가 더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중되는 현상인 거죠. 그럼 내가 내일 투표를 했을 때 누구를 찍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고착되거나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붐업할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박수 보내고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에 안 오르고 빠지는 거는 쏠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 한쪽으로. 제가 보는 거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이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노무현이 해줬으면 하고 원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엔 가슴에 확 와닿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 후보를 놓고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 9.9%라는 지지율은 사실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봐요.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저도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하는데 안정되게 지금은 국정을 이끄는 상황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노무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더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처럼 우리가 노무현이 해주기를 정말 바랬지만 못했던 것을 이재명이 말하는 그 부분보다 지금 표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까지 노무현 대통령 수혜주들이에요. 최소한 그 세력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그 이미지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친문인지 비문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혜주들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드라진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는 문재인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표들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가줘야 그렇게 가도 요소야대 정권을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온갖 잡음들로 아주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심정적으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남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고깝고 마음에 안 들어도 보듬고 꾹 참고 이렇게 정권교체가 목표라는 그런 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확정됐네요. 과반을 얻게 되는 후보가 나오면 3월 13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날짜 숫자로 1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시간 동안 경선을 하게 되고요. 동시 투표소 투표가 3월 1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있게 되고 순회 경선이 4차례 있는데요.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 딱 4군데에서 4번만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2주가 안 걸리는 경선이고 지금 2월달 초라고 하지만 경선 레이스 돌입. 아까 말한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굉장히 짧네요.
우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푸른나무님이 이거 설명을 쭉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중간에 끼어들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중간에 예. 안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3월 1일 동시 투표부터 시작한 요 경선 일정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요 보도는 반은 오보였어요. 탄핵을 2월 26일쯤 한다는 전제하에 그랬을 때 이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맡겨서 이제 위탁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을 해서 선관위에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맡겼던 것이 보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지도 않다. 하나의 가설로 한 것이다. 라고 이미 해서 그 부분 자체는 오보인데 근데 왜 반만 오보냐면 가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아주 구체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선 룰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그 확정된 경선 룰의 투표 방법 말고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날짜 스케줄을 가지고 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실제 투표가 진행되고 나서 진행되는 그 흐름을 볼 때 순회 경선이 뭐 4차례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거는 맞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예를 들어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으로 한다. 그것도 맞다 이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끝난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이 현재의 어떤 공직자일 경우라든가 단체장일 경우에 자기가 사표를 내야 되는 날짜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을 계산하면 실제 딱 시작하고 나서 선거운동에 쓰여지는 시간은 말은 2달 이후에 뽑힌다고 하지만 본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경선 날짜는 이렇게 뭐 굉장히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였죠. 정말 후다닥 해치우는 느낌. 다르죠. 예, 굉장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1인 1표로 해서 뭐 당원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1인 1표구나 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지금 당에서 기대하기로는 실제 탄핵이 딱 인용이 되고 나서 그때 선거인당 모집을 하면 확 한번 또 열이 이렇게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선거인단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 100만이고 150만은 넘어가지 않겠냐 뭐 200만까지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연설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현장 행사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는 먹히는데 대의원들 표가 훨씬 더 막 이런 거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렇구나. 예. 투표 방식도 ARS 인터넷 현장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그닥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보여지고. 역투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 얘기도 있어요. 있고 이제 일부 무슨 사이트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뭐 야 이거 뭐 다른 사람 뽑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하니까 실제로 최근에 논의 과정에서 당내에서는 야 이거 뭔가 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적으로 가령 다른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완전 국민 경선을 할 때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게 100만 단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걸 할 때 누가 주도해서 누구를 찍는 역투표를 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런 역투표가 가상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막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 참여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누구를 찍겠다고 역투표를 들어온단 말인가? 그 정도 숫자가 들어오게 만드는 조직이 있다면 바로 소문나게 돼 있을 거고. 만약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더 더 참여가 커질 수도 있는 그렇죠. 역으로 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표소가 19,000여 개잖아요. 그 대선 투표소가. 그럼 이제 조직력인데 결국은 동원 가능한 이제 세력이잖아요. 조직과 세력인데. 그러니까 요 땅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보이죠. 뭐 박스대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런 거 이제 우려하시는데 박스대기로 들어와서 그 모집한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라고 그래서 지지하겠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단 지성 당을 믿고 관리를 잘 하실 테니까 열심히 선거인단에 가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같은 조직들이 역선택을 해서 뭐 했다고 치면 그들이 유재인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유리한 후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별것도 없어. 국정원이 지금 안 움직여요.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누드 전시회 논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표창원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전선이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보면은 당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역할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대항마로서의 의미, 국회의원의 위치 그리고 친문과 아친문이 아닌 것, 여혐과 여혐이 아니다 논란 이렇게 겹쳐서 전선이 이렇게 딱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선도 굉장히 많은 전선들이 지금 대치해 있는 굉장히 묘한 지점에 있는 이 논란이거든요. 일단 표창원 의원의 그 당직 그 정지에 관한 민주당의 그 처분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을 예술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예술품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고 수준 미달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예술품 자체를 논평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걸린 게 누구를 음해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술품, 그러니까 풍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면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 장소에 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예술인들을 좀 표 의원이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땠었을까 아쉬움이 많고요. 이것을 징계라는 것으로서 확실히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앞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 지금의 박근혜 정부처럼 그런 형태로 되지는 않는다 해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표 의원 더 신경 쓰지 그랬습니까? 미안하다고 더 많이 말씀하세요. 이 정도에서 끝나셨으면은 모두가 다 좋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하기 시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데요. 저는 친문 국회의원들의 반응으로 한번 그걸 대신해 볼까 해요. 거기에서 찬반이 있어요. 너무 튄다. 전반적으로 왜 저들한테 그런 그 빌미를 주느냐. 새누리당 애들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국회에 무슨 허리에 서서 표창원 의원이 직접 그린 그림도 아니고 잠깐 자리 빌려준 그 그림에 대해서 사퇴하라. 문재인도 책임져라. 피켓 들고 최경환이 같은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미친놈 수십 명들이 사가지고. 정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왜 그 자제해주면 좋은데 빌미를 줘가지고 당 어렵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제가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반응으로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인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느낌적으로는 어떤 속마음이든 간에 내치는 모양새가 되면 누가 국회의원들이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비판 지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철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표창원 의원의 그 출발점은 저는 블랙리스트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거, 대항의 의미로 그 전시회를 이런 데 도와줬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사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 예술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것은 저는 기우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져서 불이익을 받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심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걸개 그림이 걸리지 못했던 것이 당시 김종 차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걸리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번 정권의 탄핵으로 가는 요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두고 볼 때는 저는 한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의 그 행동이 미치는 파장은 본인이 감내할 것도 있고 당이 감내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이 감내해야 될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은 어항 속의 물고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의 박수와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비난, 비판 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정치인의 몫이다. 또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때 당에서 상임위를 제가 이제 안전행정이었는데 상임위를 외통위로 바꿨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거의 뭐 대외적 활동, 의정 활동을 제외한 뭐 당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의 모든 활동에서부터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까지 받으면서 컷오프 되셨죠. 네, 컷오프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뭐 결국은 갖고 있는 장점, 그분의 그 장점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지는 격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당의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저한테도 개인적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은 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하더라도 따르는 것이 당원으로서 또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이고, 본인 역시도 감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분노하고 또 표창원 의원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당을 나가겠다라는 분들까지도 계시는데, 당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한번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걱정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그 일 과정으로 삼았으면 한다 싶습니다. 객관적인 경과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그림 그 자체가 예술적으로 어떤 뭐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미학적 비평을 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지금 요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문제를 당에서 제기했던 분들도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무슨 금지되어야 될 수준의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할 권리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그런 영역의 문제라고 봐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대중들에 있어서 또 상당 부분이 저게 정치인 표창원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공당을 대변하거나 대표하고 있다고 일정하게 보여지는 표창원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야 내지는 어떤 주장이야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한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야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논란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 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표창원의 어떤 정치적인 그 표현의 문제로 제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시는 논란을 일으켰던 거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조금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어떤 막 정서적인 반응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의외로 그 여성 의원들이나 또 여성들 중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잡. 그러니까 3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도 마침 그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대표조차도 사실은 이걸 그 윤리심판원이 열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디 전격적으로 열려가지고 자체 논의를 통해서 됐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그분들의 주된 판단은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당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행위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각종 정치적 파장을 적어도 고려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신중함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어떤 표현의 자유 문제를 떠나서 라는 것에 있어서의 강한 경고는 필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그럼 딱 한 가지만 제가 민주당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예술 속에서 여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남혐이 좀 존재할 수도 있고, 예술이라는 그 안에서는 그런 혐오스러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예술이에요. 특정하게 여혐이라는 어떤 영역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술 행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이 여혐이냐 아니냐도 사실은 아니요.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그거기 때문에, 그게 박근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요. 여혐의 논란이 있던 없던 간에 예술품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이후에 예술정책이든 뭐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표창원 징계권 관련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한번 배웠는데 굉장히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 시사를 하는 입장에서 진짜로 보는 것은 큰 판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논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논란은 아닌데, 사실 원천적인 이야기로 잠깐만 짧게 돌아가 보면은 새누리당은 여성 성적으로 모욕했다고 해서 표창원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
하고 부인되시는 분을 아주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졸렬하다고 봐야 더구나 되나? 가족을 공격했는데 이게 있을 수 졸렬한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논란들이 있어 가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야당에도 혼쭐을 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들을 분출시켜내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딱 되고 나서 인용되기까지의 과정, 그다음 인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전에 이 사회적 분위기와 탄핵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노를 표출했다면 분노를 정제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계를 누가 잘할 거냐, 그리고 지금 갈등 과제를 누가 더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중되는 현상인 거죠. 그럼 내가 내일 투표를 했을 때 누구를 찍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고착되거나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붐업할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박수 보내고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에 안 오르고 빠지는 거는 쏠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 한쪽으로. 제가 보는 거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이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노무현이 해줬으면 하고 원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엔 가슴에 확 와닿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 후보를 놓고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 9.9%라는 지지율은 사실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봐요.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저도 한계가 빠지지는 있었다고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하는데 안정되게 지금은 국정을 이끄는 상황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노무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더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처럼 우리가 노무현이 해주기를 정말 바랬지만 못했던 것을 이재명이 말하는 그 부분보다 지금 표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까지 노무현 대통령 수혜주들이에요. 최소한 그 세력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그 이미지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친문인지 비문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혜주들이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드라진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은 문재인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표들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가줘야, 그렇게 가도 요소야대 정권을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온갖 잡음들로 아주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심정적으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남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고깝고 마음에 안 들어도 보듬고 꾹 참고 이렇게 정권교체가 목표라는 그런 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확정됐네요. 과반을 얻게 되는 후보가 나오면 3월 13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날짜 숫자로 1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시간 동안 경선을 하게 되고요. 동시 투표소 투표가 3월 1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있게 되고, 순회 경선이 4차례 있는데요.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 딱 4군데에서 4번만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2주가 안 걸리는 경선이고, 지금 2월달 초라고 하지만 경선 레이스 돌입, 아까 말한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굉장히 짧네요. 우선 안희정, 이재명을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는 사실 작게 보면은 반기문 총장의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충청권 그분들은 이념도 못 돕고 자기 지역 출신 뽑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화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말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이동한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충청권의 그 JP에 못다 이런 꿈을
누군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던 분이 바로 반기문이었던 거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젊은 유망주 안희정에 대한 기대가 이제 옮아가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안희정 지사의 절친, 물론 뭐 친구는 아니신 걸로 알지만 선배. 단장님은 생각을 어떠세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혹평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뭐 말하면 참 어렵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당 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편인데 안희정 지사나 저나 전에 서로 다른 이유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입장이 달라도 늘 서로 뭐 걱정도 하고 또 최고위원을 같이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달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농담처럼 야 나는 DJ한테 뭐 너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치를 주로 배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조직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은 정말 언제까지 무슨 친노 비노 따지고 참 한가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은 항상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게 하나로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편하게 나누는 그런 사이에. 근데 지금 얘기가 좀 이제 빗나간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해도 또 빗나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만 여쭤보죠. 네. 친소리 한 김에. 네. 두 분 라이벌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라이벌인지. 무슨 라이벌이 잘생긴 거? 남자 정치인 미모 라이벌. 그러니까 잘생긴 거? 아이, 진짜. 근데 요즘에 안희정 지사 미모가 쩔더라고요. 이게 이제 분장도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배우급. 근데 분장 안 하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딱 그게 더 들어가면 멋있어요? 훨씬 멋있죠. 아이. 그리고 요새? 김민석 안희정 둘 중에 김민석이지. 그 어떻게 안희정 지사를 어디 갖다 대요? 지금 김민석 대표님한테. 진짜 힘들다. 정말 힘들다. 자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안지사 네. 좋아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죠.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처음에 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선 지금 안지사한테 반기문 불출마표가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만 하나 먼저 하면 반기문 불출마한 표가 의외로 문재인 대표한테도 지금 많이 갔다는 실제 그 네, 이동을 네. 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안지사한테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현재에 있어서의 소위 문재인 대세론 이거는 아까 우리 영선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측면이 있는 게 개인으로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기왕이면 그 정권교체 중에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정권교체 다수파 그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반기문 불출마의 한 표의 상당 부분이 글로 간 것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은 꼭 충청권 표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일정한 본인이 최근에 보인 몇 가지 어떤 말, 행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분석은 가능하죠. 보수화. 소위 사람들이 뭐 중도 실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본인은 그거를 별로 해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가령 뭐 사드 문제, 또 뭐 이재용 구속 문제, 대연정 문제 등등.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안지사가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게 한두 가지의 선택이 아니라 일정한 경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 몇 가지가. 그래서 저것이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저것이 하여간 본인의 칼날을 규정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표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면 지금 그 야권 후보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시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위협하는 시점까지 가면 그런 류의 것들이 한번 쟁점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하나의 흥미있는 관전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재명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촛불 전국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인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대선 후보 부상이라는 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처럼 재선 서울시장도 사실 중도 탈락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그만큼 혁명적이었던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자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이재명 넣고 안희정 넣고 김부겸 넣어도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얼마 전 여론조사까지도.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미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이제 한쪽 후보로 대통령이 되게끔 밀어주기는 분위기 속에 확 치고 올라왔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표 쏠림 현상이에요. 호불호가 별로 없는 표들이 저 사람 밀어주다가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탄핵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현상으로 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탄핵 전에는 탄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탄핵이 돼야 된 무수한